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문화 가족과 중독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한 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나왔죠? 요즘 인공지능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진짜 실사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보시면 화면에 뭐 우리 가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진짜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딱 써있고 가족들이 뭔가 활동하는 모습, 우리 그 동적 가족화나 이런 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가족끼리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가족은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가족복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네, 다문화 가족 개입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개입은 경제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또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한 가족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가족복지 차원에서의 개입 방안은 구성원 및 영역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이민자 및 정착 지원 사업인데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정착 지원, 그러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죠. 이런 분들의 정착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방식입니다. 언어 및 문화교육,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망 구축,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시키고 멘토링을 시키고 이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취업도 해야겠죠. 경제적 자립도 지원해주고 심리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이주 배경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다문화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의 첫 번째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개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죠. 주로 남편이나 부부관계를 개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교육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배우자 교육, 또 배우자 교육과 더불어서 가족들까지 같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그 시부모님들도 그 다문화 모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양성평등교육, 아직도 가부장적인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죠. 남자가 뭐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줄이기 위해서 양성평등적 부부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배우자 교육, 가족교육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 개선,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해결 기술을 알려주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단순히 부양 대상 아닌 가족 주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들하고 결혼하면 그 신랑들한테 물어보면 뭐 얼마 주고 데려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마치 사람을 뭐 사고 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으로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이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뭐 결혼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아내 데려오는 데까지 얼마 들었어요, 뭐 가족들한테는 얼마를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뭐 부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인식을 동등한 인식,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을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개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그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가 만약에 중도 입국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언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학교 생활 및 학업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학습 부진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멘토링, 요즘 학교에서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1대1로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교대나 뭐 목포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어서 다문학생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 또 일반 학생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대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일반 대학교들하고 일반 학생하고 지원하는 거고,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인 학생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멘토링 받게 되면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대학생 과외를 받는 거죠. 공짜로. 학교에서 거의 상위권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수업을 잘해주기 때문에 뭐 추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래관계 증진, 또래 활동, 사회성 프로그램들을 다문화 센터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 사회 및 통합 지원입니다. 연계한다는 거죠. 그 사회복지사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다문화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복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의 개입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지원, 언어, 그 다음에 자조 모임, 멘토링, 취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두 번째로 남편, 배우자에 대한 부부관계 개입, 배우자 교육, 그 다음에 역할 인식 전환, 부부관계 개선, 그 다음에 가족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 문제 개입. 만약에 중도 입국 같은 경우는 모국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모국어 교육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를 1대1로 그 학교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 멘토링,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생 1대1 멘토링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및 통합 지원. 이 지역에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센터와 학교, 보건소,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와 연계를 유지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문화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족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그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족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족이 소통이 단절되면 KFD, 즉 동적 가족화를 그리라고 하면 아들은 뭐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엄마는 주방에서 드라마 보면서 요리하고 있고, 아빠는 저쪽에서 신문 보면서 자고 있고, 할아버지는 방에서 할머니랑 앉아 계시고, 이렇게 그림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거죠. 이게 구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가족들은 소통을 개입해야 되는 거죠. 또한 가족 체계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아들하고 딸만 겁나게 친하고, 또 아빠는 뭐 할머니하고만 친하고, 이런 경우는 가족 체계를 헝클어 가지고 다시 또 체계를 구성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배울 내용이죠. 중독자 가정에 대한 가족복지 차원에서의 개입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사회복지, 가족복지 차원에서 개입할 것이냐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중독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입니다. 제가 이거는 PPT를 만들었거든요. 가족 문제는 사실 이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른 가족 문제도 일반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 체계로 봐야 됩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체계로. 건강한 가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이해하고 가족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 의존, 생태학적 조건 이런 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제안해야 되는 거죠. 중독자 가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판단해서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인공지능한테 중독자 가족을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했더니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넷이.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낸 사진이거든요.
이 인공지능 사이트가 챗GPT도 있지만 이거 펠로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중독자 가족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중독 회복 지원센터 가족 모임 안내 자조 모임이죠. 자조 모임에 아내는 참가해서 뭔가 도움 받으려고, 신랑은 무슨 중독,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도박이겠죠.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걱정돼갖고, 어머니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예를 들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이런 그림이죠. 기가 막히게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실사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족복지 차원의 중독가족을 어떻게 개입할 건가? 중독가족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역기능을 처리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가족 질병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중독자 개인, 이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는 개입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개입 방안을 중독자 가족은 먼저 일단 개입 방안부터 하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별 개입을 해야 되고, 일단 가족 구성원별 개입보다는 가족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 고갈이 발생됩니다. 그냥 분노와 불안, 짜증 이런 것이 있죠. 죄책감도 갖고 있죠. 내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힘들다 이런 거죠. 관계의 왜곡입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믿을 것만 비난하고 피하고 연락하면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거죠. 사회적 고립이죠. 문제를 숨기려고 하죠. 도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 지지 단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만 된다 그랬는데 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이니까 이제 고립이 되죠. 그 사람을 아예 식구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경제적 위기,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 생존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가족이 전반적으로 해체될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개입을 하려면 가족복지 차원에서는 단기적 개입, 중기적 개입, 장기적 개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 단기적 개입은 일단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기적 개입은 이 역기능적 패턴이 있다 그러면 찾아내고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별 개입하면 중독자 본인은 사실 전문 기관에 치료를 연계하는 게 맞습니다. 가족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입원 치료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년 있다가 다시 반복되고 1년 있다 반복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독자 본인은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배우자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공동 우전 치료죠. 중독자에게 몰입이 돼서 자신을 못 돌보고, 아까 남편처럼 아내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된 거죠. 신랑 어떻게 살려보려고 공동 우전 문제를 다루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자조 모임, 이런 가족들의 알라논이라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알라논이라는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이런 데 참여해서 그 가족 아내들하고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한테는 발달 단계별, 중독 부모로 인해 겪는 불안감, 우울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야 됩니다. 알라틴이라는 자조 모임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서 나만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건강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역기능적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독자 가족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조력자, 영웅, 희생양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독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덫이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조력자 역할이 있습니다. 중독자의 행동을 감싸고 대신 책임지고 문제를 은폐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가 회사를 안 나왔어요. 결근을 회사에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여기에 치자면
엄마가 아빠가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빚이 막 나갖고 이제 죽겠습니다. 그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또 빚이 또 져요. 또 대신 갚아줘요. 다른 사람한테 대신 거짓말 해주고. 이런 것이 뭐다? 조력자 역할을 한다. 중독자의 행동을 감싸고 대신 책임지고 문제를 은폐하고. 이는 중독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고 쳐도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뭐 동생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의 수치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학업이나 직장에서 과도한 성취를 추구합니다. 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상을 받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의 자부심이 되려 애쓰는 자녀.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면 아빠가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인데 자녀가 계속 상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본인이 영웅이 됨으로써 우리 식구들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역할을 통해서 영웅이죠. 가족이 수치심이 있지만 과도한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명확으로 문제를, 본질, 아버지의 그 중독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나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희생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여기 좀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희생양은 가족의 모든 문제와 분노가 이 구성원한테 집중됩니다. 가족의 관심이 중독자로부터 이 희생양으로 옮겨가면서 진짜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반항적인 행동이나 비행을 저질러서 가족의 문제로 낙인 찍힙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계속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불려가고 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한테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한테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게 바로 희생양 역할입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와 분노가 자기한테 집중되도록, 아빠한테 가지 않고, 우리 아빠 욕하지 마세요, 내가 더 사고를 치는 거죠.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희생양 역할, 조력자 역할, 영웅 역할, 희생양 역할, 이걸 가족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중독 문제는 지속된다는 덫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경로를 보면 어떻게 각 역할이 중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가. 조력자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줍니다. 대신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중독 문제가 고착화 되어 있는데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도와줘요. 엄마가 돈을 대신 해결해 주고 하면 책임이 회피되잖아요. 다음 영웅 역할. 성공을 통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한 사람이 뭔가 계속 성과를 내니까 그 아버지의 중독 문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관심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영웅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현실을 외면한다는 거죠. 희생양 역할. 자녀가 학교에서 계속 사고를 쳐서 계속 부모들, 할아버지를 와라 가라 하면 관심과 비난이 나한테만 흡수됩니다. 문제를 자기한테 갖고 온다는 거죠. 문제가 사실 여기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뒤로 하고 이 문제로 집중되게 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런 좋은 의도, 무의식적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역기능적 역할은 중독을 만성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즉 이런 도와준 사람, 뭔가 계속 성과를 내는 사람, 더 사고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죠. 책임 회피, 부정, 전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있는 채로 그대로 살겠다 이거죠. 중독자 가족은 변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뭐 변화하려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 역할을 계속 합니다. 그 패턴으로 고착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역할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조력자, 계속 해결해 준 사람,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성과를 내는 사람,
그다음 희생자, 더 사고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안정화를 시도합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안정이라고 그러죠. 역할은 고착되고 문제는 더 심해지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역기능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럽다도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이 순환고리죠. 마치 사채 쓰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자만 갚으면 유지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우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우전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을 돌보는 것에 두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삶에 휘둘리는 역기능적 관계 패턴입니다. 타인 중심성이 되는 거죠. 공동우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각보다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고 내가 그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엄마가 괴로우니까 아들 계속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런 것이 바로 공동우전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 욕구입니다. 내가 그 사람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믿고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되나요, 그게?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얘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고 시도합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욕구 및 감정의 억압이죠. 내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죄책감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옆에 사람이 죽겠다는데 나 좀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한테 뭔가를 투자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감정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냥 감추는 거죠. 낮은 자존감과 인정 욕구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희생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국 상대의 의존성만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역시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거죠. 자존감 낮죠. 왜냐하면 계속 아들이 사고치니까 자존감 낮아지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그래 엄마밖에 없어요. 인정 욕구를 받으면서 이 낮은 자존감 밖에 가서 뭐 말도 못하고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인정 욕구. 그럼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이 개입 방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마 개입 방안이 되겠죠. 우리가 뭐 문제가 왜 일어났냐, 이런 문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사회복지, 가족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경계 설정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계 설정이 뭐냐, 가족 간에 가족 체계를 다시 잡는다는 거죠. 첫 번째 개입 방법,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중독자 본인의 책임인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저력을 중단하는 거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려줍니다. 가족은 나를 보호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마치 나는 너의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건 결국 너의 몫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힘든 거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의 영역, 상대 영역이 있다면 이 사람이 중독 문제를 갖고 있어요. 중독 문제 그 자체는 이 사람한테 있어요. 행동 처리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했었어요. 근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정신, 신체적 건강,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건강한 경계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